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강요와 청와대 간부들이 100번 가까이 아파트값 총계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은 감사 조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와 관광 진흥을 위해 장관, 차관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본부장관은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수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 측이 밝힌 조사 결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H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17년, 18년의 경우 실제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19년에는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8면입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 해외 투자자들까지 기망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인데요. 국가의 기본정책 통계마저 조작해서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도 기망한 것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될 것이다.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국가 통계라는 게 국가 정책 수립하고 이제 국가 운영의 아주 기초 자료고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통계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책의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렸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전 정부에서 했겠지 뭐 숫자 몇 개 바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란서 대혁명이 그 당시에 경제 통계 조작으로 일어났고요. 네. 그리스가 나라의 부도가 날 때도 경제 통계가 조작을 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IMF에서 돈을 안 주는 부분들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창피한 게 그것을 떠나서도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경제 전문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까지 들어서 이렇게 말했듯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사건 또 반국가적 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자, 당사자들에겐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아직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한 4가지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통계법이 있습니다. 통계법에서 과연 이러한 조작을 하면 처벌을 하고 또 통계에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이렇게 강압을 하면 그것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위반 이제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A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이 통계 수치를 마사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문서를 바꾸면 공문서는 내용의 허위더라도 처벌을 해요.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원에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직권의 남용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부동산 원에서 했던 업무 방해도 가능한 거니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의 결과로는 그런 어떤 중대 혐의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신의 관료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구성을 한
정책 포럼이 사의제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의제는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렸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이게 이제 사의제 측의 입장문입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자, 전문가들은요. 사의제 이런 반박이 오히려 앞서 승재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현행 통계법 위반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범죄냐면은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거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보시면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봤다. 그럼 자기가 자기 죄를 지금 인정한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조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작년도 9월부터 시작된 부분들이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 부동산원에 있던 근무하던 분들이 지금 많은 제보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많은 제보가 좀 쌓임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조작 굉장히 이것은 자기 방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대 국기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받아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 자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일주일 뒤에 내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2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일째 예. 중간 그 수치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은 네. 경우에는 3일 지났는데 일단 한번 달라. 네. 그렇게 해서 보고 마사지를 해서 또 일주일, 그렇습니다. 3일 뒤에 냈다. 네. 이거 자체가 직원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현행법 위반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주일 단위로 통계 내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때 당시에 뭐 관리를 하려고 그랬었지만 나온 거 갖고서 해석을 해서 방향을 가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20번을 냈는데도 시장과 괴리된 그런 정책들만 나온 거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재산적으로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손해가 난 부분들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뭐 집단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지금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직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로 단정하기는 좀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이니까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SNS로 공유를 했는데요. 정작 집값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갖고도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값 얘기에 대한 문제를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고용은 그때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동문서답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정책연구기관에서 이슈페이퍼를 만들 때에는 그 이슈페이퍼는 그 학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학자가 해석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팩트고 사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슈페이퍼 논문이 하나의 어떤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저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방금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계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는 이슈 페이퍼라 할지라도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논문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말한 소위 그 집값 통계,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뭔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얘기 자체가 본인의 그렇죠. 치적만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적 자체를 그러면 나오는 숫자들을 했던 것 자체가 지금 통계에 대한 지금 의혹을 갖다 놔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잘했다 뭐 다들 알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득을 줬느냐 이거는 진짜 99%가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다. 특히 외국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부각하면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금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저 그래프를 좀 저희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보면 주간 주택 강영 동향의 매매 변동률을 조작한 의혹이 드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617, 710, 24
참 많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저 빨간색 저게 이 그래프가 튑니다. 네. 저게 뭐냐면 의혹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혹이 충분하고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3번의 대책이 나왔고요. 2019년도에 7번, 그다음에 2020년도에 또 3번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냐? 집값이 지금 오르는 걸 막는 그런 뭐 통계 조작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집을 샀어야 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손해는 엄청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집값을 잡아서 어떻게 됐는데에 대한 답은 전혀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회 지금 이 집값 통계를 냈지만 그 가운데 94회가 조작 또는 이런 압력을 넣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마사지 중에 마사고 이거는 국가의 어떤 운영의 인프라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이 2017년 6월 그 날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230번 발표가 됐었던 이 통계 수치 가운데 최소 94번의 조작 의혹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게 3일 때 되면은 일단 속보치를 갖고 오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이거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또 가서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표본을 늘려요. 표본을 늘려갖고 집값을 내리고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굉장히 시작을 왜곡을 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요. 보면은 서울에 오르면 막 대놓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대학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직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뭐 등등의 진짜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조작 행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자기의 소신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은 특히 통계 조작 지시들이 굵직한 앞서 보셨던 그런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빨간 그래프가 자꾸 이렇게 실제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2020년 총선이 되겠네요. 네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 앵커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집이 없거든요. 그럼 집값에 제일 서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집을 사서 정말 나이 60, 70에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가 하나 지금 만들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 지금은 집값이 더 뛰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지만 사후에 집값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집을 사야 될 것이냐는 정부 정책에 정말 신뢰를 가지고 서민들은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아마 그래프가 다시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게 KB가 갖고 있는 게 빨간색이고 밑에가 부동산원에서 있는 게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 KB에서 이야기했는 거와 밑에 있는 부동산원의 갭 차이가 워낙 크게 나요. 각각의 중간중간에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12, 16 대책이죠. 저 그래프 나왔어요. 저게 KB가 위에 있는 게 빨간색 KB예요. 그러면 9.13 대책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주식 동향 매매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피크를 1.2% 가까이 올라가가 있는데 KB 거는 저렇게 이제 치솟았는데 그렇죠. 부동산원의 이른바 마사지 의혹이 있는 거는 한참 밑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책에서 언제쯤 이제 12, 16 그 부동산 대책이 언제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이게 언제쯤 나올지 조금 이렇게 불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가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거래가하고 호가 중에서 호가가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선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 그래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저만 하더라도 저 부동산 대책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사회의 중류층이 중산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전세 가격으로 전전하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 왜 제가 그때 그 정책을 믿었을까라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은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끌던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을 다각도로 압박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보면 BH 청와대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 1월 22일 수치가 잘못됐다. 시장을 똑바로 보라.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다시 점검해라. 양천구 매매가 그래서 바뀝니다. 저렇게 전 1.32에서 0.89로. 자, 부동산원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하는 그런 질책을 2019년 6월 17일과 7월 4일 두 번이나 했다. 자, 유명한 말이에요. 저희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가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다 날려버리겠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느 공무원이 저 숫자를 마사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숫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 강도가 계속 세집니다. 처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재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부터는 하면 아예 대놓고 언제쯤 하락할 것 같나라고 대놓고 물어봐요. 네, 그리고 확정치를 더 낮게 산정해라고 아주 그냥 목표점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얘네 조직과 예산 날리겠다. 적극적 협조 안 하면 본업도 못 한다면 부동산 원장을 또 사퇴 압박을 가는 게 2019년 8월 달에 언행이었고요. 자, 2020년 6월 26일에는요. 바로 직전 주보다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 나오는 거를 자, 올라가면 안 되라는 얘기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명령이나 다름없게 받아들였다고 당시 관계자들이 진술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저거는 뭐 통계학적으로 이제 가면은 소위 말하는 이 모집단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모집단을 바꾸려 그러면 통계법에 의해서 산정 방식을 먼저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것을 다 말고 조금 더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점점 더 강도가 세지면서 상승세 지속해야 되고 국토부에다 뭐냐면 주택정책과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 윗분들 대책 효과 기대 분위기 좋지 않다 등등의 이거는 진짜로 협박 이상의 그런 정책적 개입이고 진짜로 업무 방해에 아주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산하의 부동산원을 상대로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 하면 상급 부처가 그 실무자 불러가지고 야, 너 목을 그냥 날리겠다 이런 소리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정말 와들와들 떨었을 것 같아요. 떨은 정도가 아니라 뭐 자기 때문에 뭐 자기 부처가 없어진다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도 뭐 공무원 생활 뭐 꽤 했습니다만은 저런 얘기는 진짜로 아주 금기사항 중에 금기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장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 해도 시끌시끌한 판에 저렇게 실무자까지 관리를 했다. 범죄입니다. 네. 자, 범죄로는 이제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되니까 단정적 표현은 좀 삼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을 압박한다는 그런 첫 제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제보자를 의심했는데, 자,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첫 제보를 했다고요? 뭐 이게 흔히 말 휘슬블로가 되는데 내부 고발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건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원에 있는 직원이었거나 그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이었으면 저런 지시가 만약에 나왔으면 지금의 공무원들은 옛날의 공무원들과 다릅니다. 분명히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지시사항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사후에 내가 이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남겨놓는 게 현재 공무원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관행인데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독단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지시가 내린 사항을 내가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다라는 걸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19년에 그러한 어떤 노동조합에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경찰 정보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경찰 정보관이나 대통령실에 이게 보고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 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국토부는 전화하지 마라.
정도의 직접 전화하지 마라. 라는 정도만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뭐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 감사원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20페이지가 아니다.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록들이 전부 다 검찰이나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범죄라고 뭐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게 넘어가면 경찰에서도 절대로 이걸 덮을 수 없고 분명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22명의 공무원이 지금 고발이 됐다라고 하고 이름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아까 김기현 대표가 말했다시피 정말 이거는 혹시 국기문란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주 회사에 있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수사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경찰이 이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을 때 이 청와대의 조직이 어디냐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앞으로는 부동산원에 직접 전화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때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기록을 몰라서 이걸 만약 공직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각자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내부에서 문제가 나와서 불거졌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는 통계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통계 수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어떤 범죄를 볼 때 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이 범죄 좀 연구 좀 해보자 이랬는데 제가 국책기관에 오면서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통계 수치를 보고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들이 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사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현안이잖아요. 그러면 현안을 판단할 때 베이직 에비던스라 그래서 통계가 기초가 되는데 통계가 뒤집어지면 그 모든 정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그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어떠한 것을 제보를 받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중단했고 어떻게 직접적인 전화만으로 거치게 되었는지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재판의 대상자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이 만약 비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의 최강욱 의원도 또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이 보도되자 시민들,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발표만 믿다가 아파트를 제때 못 산 사람들 실제로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김현미 장관께서 나와서 11%밖에 지금 안 올랐던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같은 데는 155%, 그다음에 마포구는 105%. 저게 지금 10%대가 아니에요. 네. 지금 100%대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또 서초구에는 117%가 따지고요. 전체로 따지면 서울에서만 해도 19.45%에서 20% 이상이 좀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4%, 5% 얘기를 했고 11%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시장과 괴리된 얘기를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금전적이라든가 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잊어버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승재현 의원도 그때 말 믿고 집 안 사서 아까 참 화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 부동산뿐 아닙니다.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도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해서 왜곡하고 조작한 역시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CG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지표입니다. 가계소득 지표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말을 하면 그게 제일 처음에는 0.6%가 감소됐는데 이제 그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1%가 증가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소득 지표가 증가됐으면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보면 분명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어떤 가계소득은 떨어졌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1%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그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소득 분배 지표라고 봅니다. 이게 그 5분위로 나뉘는데 5분위 안에서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게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 그게 충분히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실현되는 건데 이른바 진위계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원래는 6배 이상으로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5.95배로 분명히 낮아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1분기에 가계동향 조사 때 샘플,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통계 원자료, 로 머티리얼, 로 데이터를 수정해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는 효과를 보여주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의혹이 아니라 지금 사실로 나타났고요. 당시 이제 사정들 잘 아시면 황수경 통계청장이 2018년도에 이제 경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얘기가 소득 분배라든가 이런 이 양극화에 대해서 악화되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바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와갖고 뭐를 바꾸냐면 조사 방법 바꾸고요, 표본 바꾸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공표를 해야 되고 이것은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장의 이제 승인을 받는 부분들이 생략되면서 과연 이것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표본들을 넣기 시작하는 가공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된 부분들이 2019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기존의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비중을 32.9%에서 25.8%로 변경을 했는데 그렇죠. 통계의 기본이 네. 기본 틀과 함께 표본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린 통계라는 게 그 당시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표본이 달라지면 완전히 비교가 불가능한 두 개의 자료가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했던 부분들이 악용이죠. 악용했던 부분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표본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좋게 더 돈 많은 사람들을 넣는다든가 그건 기법들이 많으니까 특히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행됐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심각한 건요. 통계강국 한국의 위상 저하는 물론이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이나 해외에서 한국은 통계나 조작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나라 이거 큰 심대한 그런 타격이 온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감사원은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 그리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 22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들어보시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그리고 우리 앵커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국가 신용도 평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면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통계법에서는 통계를 조작을 하면 안 되니까 통계법 위반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게 허위 공문서로 만들어졌으면 허위 공문서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러니까 작성과 행사죄가 성립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대가성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이 또한 뇌물죄로 또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뇌물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알선이 청탁이 되고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승진을 대가로 또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으면 그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파만파의 영향이 지금 있지 않을까. 이 통계 수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방금 말씀드렸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례, 대법원 판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의 일련의 연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방문을 할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대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스타 체육인 출신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K관광 홍보대사로 중국 현지에까지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또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마치 20세기 초에 헐리우드 바를 봤던 미국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도 그걸 느끼겠어요.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2달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바쁜 와중에도 유치전에 틈틈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유럽의 소국이죠. 몰타와 안도라에까지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평소 가기 힘든 곳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2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개최지가 되고요. 여기가 특별한 거는 1개국이 1표입니다. 1국 1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178개의 국제발람회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 다 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나가고 한동훈 장관도 나가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지금 가고 있고요. 등등 아프리카 또 20개국의 케냐 포럼에 지금 이상민 장관 가셔갖고 유치 활동하는데 영업사원 2, 3, 4, 5들이 지금 잘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성 한 줄의 빛 같은 엑스포 2030입니다. 네, 몰타, 안도라 평소 가보기 힘든 작은 나라들이지만 다 한 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프리카의 부룬디,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 찾아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에스토니아에 또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가기 힘든 곳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대통령 이제 오늘 출국을 하시고 또 18일 날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아마 유엔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러 회담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의견을 밝히고 오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0여 개 국가와 이제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부산 엑스포를 어떻게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지만 1인 1표로서 충분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몰타, 안도라, 그다음 에스토니아, 그다음 부룬디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니까요. 그런 국가에서 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선한 마음을 제대로 좀 읽어서 결론은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분명히 좋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따로 없는 게 이 김진표 의장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그 아프리카 20개국의 그 표심을 공략한다. 이것도 참 그 여야 없는 유치전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의 1승이 앵커 뭐였습니까? 민생을 살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1승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도 저는 여야가 분명히 민생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국 어떻게 보면 제가 유엔에 많이 가봐서 느끼는데 네. 우리는 흔히 말해서 디벨로프티드 칸츄리 선진국을 들여다보는데 유엔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저개발국이 분명히 하나의 어떤 나라로서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직접 우리나라의 서열 2위이신 김진표 의장께서 함께 더불어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제발 좀 2023년 부산 엑스포 분명히 우리가 유치했다라는 승전보가 아까 한 줄기 빛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꼭 이루어지기를 꼭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을 여러 번 죄송합니다. 강조를 꼭 하시네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다 바람이겠지요. 개초희망 도시인 부산시 그리고 이 LG그룹,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뛰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리스 박람회에서 유치 활동을 했고 LG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제1공항이죠. 여기에 유치 홍보 광고판까지 세웠네요. 지금 뭐 비행기에다가 광고판 하는 거, 뭐 거기 현지에 광고판 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이라든가 뉴욕에서 지금 뭐 이 유치 활동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2030에 우리 굉장히 진심 어린 우리 한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2030 부산 세계 엑스포에 응원 문구들이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샤를 드골 공항에 지금 저 이동 카트 옆에 부산 불어로 꼬레 아닙니까? 네. 예, 꼬레 한국의 부산이 뛰고 있다. 저걸 지금 샤를 드골 공항에 지금 곳곳에 LG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전시를 했다고 하고 프랑스 대사관이 지금 현지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저것들을 다 잘 조화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샤를 이 그리스 테살로니키 박람회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부산시가 뛰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라는 곳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가 거의 다 완벽하게 회복이 돼가 있고 또 저 그리스가 갖고 있는 저 박람회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 오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 나라에 갔을 때는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지만 박람회에 가면 각각의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성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샤를 드골 공항도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드골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항에 그 터미널이 한 4개, 5개가 되는데 그 안에 전국에서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커들이 몰려오고 있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9월 13일부터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했고요. 7년 만에 행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 있다가 2023년, 2024년을 한국 방문회로 지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을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만 150만 명의 지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서 지금 뭐 상하이 그다음에 지금 북경 이렇게 갖고요. 4월 달엔 또 홍콩에서 한번 또 로드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베이징 샹하이 로드쇼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이 세계적인 역도 강국이라 알아보는 중국 팬들이 참 많았다고요. 네네. 사실 뭐 중국도 우리가 아시안 게임 이제 곧 있으면 아시안 게임 하는데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성정보가 날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장미란 제 문체부 제 2차관 사실 문체부 2차관이 담당해야 되는 부서 자체가 관광부가 있습니다. 그 관광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과 관광에 대해서 뭐 지금 2차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앵커가 말했다시피 굉장히 역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미란 2차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엽기했는 저렇게 대한민국 국위 성향 있는 사람이 차관까지 되었구나.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다. 이런 이미지 제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베이징 올림픽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5kg급에서 거기서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사실 베이징 시민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그런 그리고 우리 홍보 효과도 굉장히 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미란 차관의 뒤를 잇는 선수가 세계 역도 선수권 3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어제 저희가 들었는데요.
장차관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도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번에 로드쇼에서 나타났는데 두 분은 어떤 인연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방문회라는 것에 지금 두 분의 의기가 투합이 된 부분들입니다. 2023년, 24년까지 해서 지금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제2차관과 그다음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호텔과 그다음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이부진 회장과의 그런 만남. 이거는 일단 모든 국가의 관과 그다음에 업계가 같이 만나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 분이 우리나라의 진짜 여성을 대표하는 두 분들이 힘을 합쳐 주셔서 1,000만 아니라 2,000만까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오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미란, 이부진 이 두 여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힘을 합쳤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미란 2차관은 SNS에 직접 출연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로는 그 여행 불편 처리센터, 또 여행 정보센터 운영과 같이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 관광 통역 안내사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과 또 소수 언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중국 관광객 유치 더 이상은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차관은 중국 관광시장에 대한 야심찬 이른바 업그레이드 계획도 밝혔어요. 네, 뭐 사실 중국 관광객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일 처음에 한번 여행을 오고 난 다음에 그 여행객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는 재입국에 대한 비율이 얼마만큼 높으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의 방식이었지만 대규모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경하고 또 그냥 빠져나가는 형태의 관광이었다면 지금 SIT라 그래가지고 특수 목적을 위한 관광객들을 좀 데리고 와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호텔도 수직 호텔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정짜리, 30정짜리 수직 호텔이 아니라 수평 호텔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그 안에서도 체험도 하고 그 안에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숙박시설도 좀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통역과 제대로 된 어떤 그 관광 자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플랫폼도 좀 고도화시켜서 적어도 중국 분들이 한번 대한민국에 왔을 때 내가 다음에 꼭 다시 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재입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장미란 차관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네, 장 차관은 청와대 권역의 관광 코스들 가운데 이른바 이 K-클라이밍이 포함된 K-등산이란 뜻이죠. 북악산의 등산 코스에도 직접 올랐습니다. 답사를 한 건데요. 이때 스타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함께 했다고요? 세계 30대 도시에서 강도 높은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서울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 빌딩 맞지만 10분에서 20분만 나가면은 강도 높은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매력적인 K 클라이밍이 거기다 더구나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그것을 같이 구경하는 그러한 K 클라이밍 코스 이거야말로 이제 꼭 모든 사람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관광 자원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차관은 이 답사 소감도 역시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뒷길부터 북악산 청운대까지 이어지는 K 클라이밍 코스를 사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5월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길로 불리던 북악산 코스가 우리 국민 누구나 오를 수 있게 개방되었는데요. 여길 연계해서 만든 것이 K 클라이밍 코스입니다. 춘추관부터 시작해서 백악정, 대통문, 청운대 쉼터, 북악산 정상, 그리고 창의문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백악정을 지나면 청와대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추천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전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네.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저거 예능 코스에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는 그런 멋진 코스입니다. 장민환 차관의 소감 들어보셨는데요. 장 차관이 이때 입은 옷 화제가 역시 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PET병, 페트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재활용해서 만든 티셔츠 그리고 신발이라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소품 하나도 대한민국의 환경과 그다음에 세계의 환경을 좀 고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옷, 페트병을 지금 플라스틱을 재활용해놓은 옷인데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옷입니다. 저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함께 좀 와서 정말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 조금만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미세 그 페트병은 조금 미세 플라스틱은 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저도 꼭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민환 차관이 말했던 그 전망대 진짜 보기 좋으니까요. 가보셨어요? 예,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네. 인수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그 장소 되게 좋으니까요. 꼭 국민 여러분 함께 같이 가시고 주위에 외국인이 있으면 같이 함께 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과 차관들이 물론 뭐 사무실에서도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저렇게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또 몸으로 직접 어떤 그 환경 재활용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하는 것들은 그 쇼잉 이상의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